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족들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제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치과 의사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오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비 며느리와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끝낸 뒤 작은 아들이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같이 나갔을 때 저도 긴장을 했었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했던 양평댁은 저에게 물 한 잔 건네주면서 잠깐 대화하길 원했어요. 워낙 가족 같은 분이고 저희 집안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옮겨 양평댁이 무슨 말을 하려고 따로 보자고 한 건지 들어볼 필요가 있었죠. 저기, 사모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작은 아드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봤을 때 사모님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결혼까지 허락하셨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여자 눈빛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도 이 집에서 사모님과 보낸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는걸요. 가족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소한 거라도 전부 다 알고 있을 만큼 헛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작은 아드님의 결혼에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아드님이 결혼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었잖아요. 직업 좋고 집안 좋은 여자이긴 하지만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석현 아빠도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고 했었고 나도 여러 가지 부면을 봤을 때 바르게 잘한 것 같아 결혼을 허락한 건데 느낌 하나로 판단하기에는 둘의 결혼을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을 걱정해 주는 건 잘 알겠지만 이건 작은 아들의 결정도 크기 때문에 양평댁 말만 듣고 허락한 결혼을 다시 번복하는 건 힘들 것 같네요. 우리 작은 아들 석진이를 어렸을 적부터 옆에서 많이 챙겨줬으니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거 나도 잘 알지만 이건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양평댁이 혹시 아는 사람은 아니죠? 내 보기엔 싹싹하니 괜찮은 것 같구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저희 집안과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던 양평댁은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도 양평댁을 잘 따르는 편이었죠. 문제는 작은 아들의 결혼에 상당히 집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불편할 정도로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 식구로 들어오는 걸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 처음으로 양평댁에게 불편한 말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왜 이런 걸로 서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면 양평댁은 저에게 다가와 작은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결혼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길래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목소리와 말투는 좋게 나가지는 않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죠? 가족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데 왜 양평댁만 작은 아들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요? 양평댁이 석진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셨다는 거 나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엄연히 우리 집안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섭하면 같이 생활하는 거 정말 불편해져요. 사모님, 저도 잘 알고 있죠. 제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것 같다니까요. 혹시 몰라서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이 확 맞아떨어진 거 있죠? 사람을 붙여서 확인해 보길 정말 잘했어요. 이것 보세요. 주변에 남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과 의사이고 작은 아드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시간을 자주 보냈는지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가지는 장면도 포착됐다니까요. 이것 보세요. 저 여자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남자한테 슬며시 손을 얹고 있잖아요. 바람기가 확실히 다분한 여자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미행하다가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되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걸어가면서 대화 정도는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양평댁, 이건 정말 아니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양평댁은 이제 양평댁 일 봐요. 이런 거 알아봤다는 걸 석현 아빠가 알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요. 더 이상은 필요 이상의 관심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언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 없었잖아요.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양평댁은 저 몰래 예비 며느리한테 미행까지 붙여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전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 예비 며느리의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양평댁의 행동들이 무섭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생각해주고 그동안 정말 많은 걸 신경 써줬다지만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여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 속의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봤을 때 별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없어 보였죠. 너무 무섭게 제 아들의 결혼에 대해 집착하는 양평댁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소리 해서 그런지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양평댁은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예비 며느리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심각하게 사진을 펼쳐놓고 무서울 정도로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사진 속 예비 며느리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끝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평댁이 가지고 있던 예비 며느리를 미행한 사진을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양평댁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남편도 저희 가족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나게 되었죠. 나도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어. 당연히 내 선에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양평댁 행동이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커지니까 더는 그냥 지켜볼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한 지 20년이나 넘었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 알기라도 해봐. 그럼 집안 전체가 난리나게 되는 거라고.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단순히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네. 아무리 가족처럼 그동안 함께 지냈다고 해도 엄연히 남이고 우리 집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인 거지. 결혼까지 참견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요즘처럼 이 험한 세상에 때묻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차마니 예의도 바르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석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앞에서 보고 있던 나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서로 진지하게 만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시켜 미행까지 붙이는 거야? 괜히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마음이 좋진 않지만 석진이 결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니까 당신이 좋게 말씀드리고 다른 사람 한번 알아봐. 남편도 예비 며느리를 뒷조사하고 있던 사진을 보더니 예상했던 대로 경악을 했었죠. 결국 저희가 내린 결정은 20년간 함께 있었던 양평댁과의 인연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많은 일들을 해왔던 양평댁이 집에 없으니 무언가 허전했고 집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제가 직접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평댁이 그만두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건지 저희 집에 양평댁 딸이 오래간만에 찾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겠지만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물어보니 양평댁이 집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다시 받아달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정말 힘들게 결정한 거고 지금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 너도 우리 집에서 꽤 오래 지냈었잖아. 우리 애들 독립하기 전까지 같이 있었고 너를 딸처럼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그런데 이건 우리 가족 문제인 거잖아. 정말 이 결정이 잘못된 거라 해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결혼을 허락한 건데 너희 엄마가 중간에서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미행까지 붙였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더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결정한 거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엄마한테 어떤 상황인지 듣긴 했었어요. 제가 봐도 좀 지나친 것 같긴 해요. 아마 저희 엄마는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셔서 제가 다시 부탁드리려고 온 거예요. 양평댁이 저희 집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옆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삶이 많이 힘들어 보여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했었죠. 학창 시절을 제 아들과 함께 보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양평댁 딸을
친딸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 아들만 둘이라 양평댁 딸이 제 눈에 많이 들어왔었고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었죠.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아들들이 독립을 하면서 양평댁 딸도 눈치가 보였는지 같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이지만 친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내온 날들이 한순간에 멀어지게 되니 저 또한 마음이 좋진 않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양평댁을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곧 있을 아들의 상견례와 결혼식은 끝내고 다시 받아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았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양평댁과의 인연을 너무 쉽게 끊어낸 것 같아 계속 마음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작은 아들의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른 뒤 한동안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과 며느리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가족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상의 끝에 양평댁도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던 터라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게 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양평댁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보다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것 같아 밝은 모습으로 반겨줬는데 거실 한편에 걸려있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을 놀란 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던 양평댁이 무언가 괴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한 저는 일단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죠. 무슨 일 있었어요? 양평댁, 얼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찍은 웨딩 사진을 보고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내가 결혼식 안 불러서 많이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 이해하죠? 저번 일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래서 부르지 못했었어요.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한 행동들은 분명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라 많이 괴롭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데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을 들어주자니 제가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결혼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제 딸만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한쪽만 짝사랑을 해왔으니까요. 제 딸이 작은 아드님을 지금까지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드님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제 딸이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당연히 짝사랑이니까
작은 아드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작은 아드님도 제 딸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줄 알고 그걸 지금까지 이용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평댁 딸이 내 아들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 아들이 알고 이용을 했다고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다는 건데요? 석진군이 제 딸을 임신시켰다고요. 저희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결혼을 늦출 수 있게 하려 했는데 차마 제 입에서 석진군이 제 딸을 임신시켰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저번에 사부님 댁에 제 딸이 찾아온 적 있었죠? 그때 자기가 직접 얘기하려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나 봐요. 결국 혼자 돌아오긴 했지만 문제는 작은 아드님에 대한 상처가 복수심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딸 집에 찾아갔었는데 사모님도 저도 몰랐을 만큼 둘은 상당히 가까웠었어요. 제 딸은 정말 진심으로 석진군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드님은 그런 제 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제 딸은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 당장 둘 이혼시키고 작은 아드님이랑 같이 한국 땅 뜨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딸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요. 저도 정말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석진군과 제 딸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찾아올지 몰라요. 제 딸은 지금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양평댁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들한테 모든 걸 직접 들어야만 했어요. 양평댁은 자기 딸을 찾으러 가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제 아들이 양평댁의 딸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짝사랑해서 그걸 이용했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봐왔던 아들의 모습은 항상 조용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제가 모르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한참 동안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겨우 아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 한다는 말에 당장 튀어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평댁 딸이 임신했다는 걸 제 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양평댁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만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불안한 상태로 기다리다 보니 아들이 투덜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약속이 잡혀 있는 상태라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며 용건만 간단히 해달라는 말에 저는 양평댁 딸과 어떤 관계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미 이성을 거의 반쯤 잃어버린 상태였죠. 갑자기 걔 얘기가 뜬금없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빠 동생 관계잖아요.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바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런 건 통화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너 똑바로 대답 안 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전부 다 알고 들었는데 어디서 모르는 척 발뺌을 하는 거야?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바른 대로 대답 안 해? 나한테 거짓말하면 엄마랑도 인연 끊고 사는 거야. 알겠어? 양평댁 딸이랑 어디까지 간 거니? 좀 전에 양평댁이 우리 집에 와서 오열까지 했었다고. 아, 그럼 대충 들었겠네요. 엄마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저 좋다고 따라다녔었던 거 몰라요? 그래서 좀 놀아준 것 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래서 임신까지 시킨 거야? 너 걔가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확실하게 대답해. 너는 지금 상황이 웃기니? 웃음이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임신한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걔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의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둬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걷어들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저는 처음 본 아들의 모습에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양평댁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고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하기에는 이미 판이 커져버린 상태였어요. 무책임한 아들의 행동 때문에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결국 남편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다시 양평댁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작은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쳐대며 분노를 하게 되었고 작은 아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평댁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작은 아들이 저지른 행동은 이미 충분히 잘못한 거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사돈어른께 전화를 해서 저희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한 뒤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난리를 치자 남편은 결국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미진이 걔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었다면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을 거다. 임신을 시켰으면 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부모한테 이런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게 말이 되니? 걔가 날 좋아한 거지. 저는 그냥 대충 놀아준 것뿐이 없다고요. 하룻밤 정도야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잖아요. 저는 잘못 없다니까요. 저는 절대로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요. 그만 나가볼게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둘 다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제발 침착하라고 중간에서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아들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결국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큰아들 석현이네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거에 역시나 분노를 감추지 못했었죠. 남편은 다행히도 큰 문제는 면할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 병원에서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작은 아들은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100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위자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가면 쓴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양평댁은 제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고 결국 그 상태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작은 아들이 양평댁 딸이 살고 있던 집 주소를 알려줬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지 그곳에는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번에 찾아왔을 때 옷으로 배를 가리고 있었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현관문 앞에서만 대화를 했었는데 이미 양평택 딸은 만삭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양평댁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일단 대화부터 하자며 애원을 하자 좋지 않은 목소리로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큰 아들을 데리고 그 즉시 양평댁한테 받은 주소로 출발을 했는데 그곳은 작은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작은 아들이 살던 집에 상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저는 천천히 그곳의 문을 열어 젖힌 뒤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자 양평댁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니 그곳엔 양평댁 딸이 세상을 떠났는지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양평댁은 저에게 기어와 자기 딸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작은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은 양평댁 딸과 서로 상당히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공간이었고 양평댁 딸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지만 작은 아들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양평댁 딸과 그만 만나자고 헤어짐을 통보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말을 꺼내자 작은 아들은 자기 집을 보상이랍시고 던져 주었고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양평댁 딸은 제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이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강행하려 했던 거고 양평댁 딸은 저희 집에 왔다가 차마 임신을 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잠적을 해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혼자 지내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외롭게 출산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양평댁도 저희 가족에게 신세를 졌던 게 너무 많았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일단 시간을 벌려고 결혼을 미루게 하려고 했었지만 생각처럼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게 되었던 거죠. 태어난 아이는 산부인과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뒤늦게 찾아온 작은 아들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면서 갈 듯해서 가게 된 거라며 집값 떨어진다고 모든 걸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저히 작은 아들의 행동을 참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한바탕 작은 아들과 난리를 치다가 저를 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간 아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평댁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장례까지 전부 다 치러준 다음 아이를 저희가 돌보는 걸로 해결을 보게 되었어요. 개차반 같은 아들 때문에 이런 비통한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민물 낚시를 즐겨하던 아들이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었는데 아들의 차가 저수지에 빠졌는지 세상을 떠난 상태로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은 건지 아니면 죄책감에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에 빠지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결국 저희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댁은 저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이만 저희한테 넘겨주고 자취를 감춘 상태죠. 하루라도 빨리 찾고 싶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들의 장례를 마친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본성이란 단어의 의미는 본래부터 타고난 성질, 즉 천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악함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숙과 형님의 행동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숙의 존재에 대해 얘기는 들었었지만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전에 폭풍이 한 번 지나간 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인연을 끊은 채 지내왔었는데 남편과 결혼 10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굳어버린 얼굴은 시댁 집안에 또다시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숙과 형님은 10년 동안 시부모님의 며느리로 생활하고 있던 저를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던 도중 시숙이 먼저 입을 열었고 심각한 대화가 시작되었죠. 이게 얼마만이야?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잘 지냈어요? 장윤이 너는 때깔이 많이 좋아졌네. 그 사이 이쁜 색시까지 얻은 거야? 재수씨, 앞으로 얼굴 자주 볼 텐데 너무 굳어있는 거 아니에요? 인상 좀 펴요. 장윤이 네가 내 얘기했구나?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나타난 건데?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어머님, 저희 15년 만에 왔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 잘 좀 지내보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가족은 원래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그런 거죠. 갈 데 없어서 왔는데 내치실 건 아니죠? 이 사람도 어머님이랑 그렇게 되고 나서 하루도 편하게 살아갔던 적 없었다고요. 결국 사업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경험을 얻었으니
다음에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온 건데 무조건 내치려 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받아달라는 거야?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뭐가 바뀔 것 같은데? 우리가 받은 상처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의 변화도 없이 상처로 남아있는데 너는 벌써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 장현이는 아직까지도 고통에 시달린다고?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을 때 입금해 주셨으면 그런 일도 없었잖아요. 큰아들이 사업 좀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15년 만에 나타난 시숙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돈 문제로 집안 싸움이 꽤 크게 벌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일부를 시숙이 요구했지만 강하게 거절을 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어지지 않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경찰들도 몇 번이나 와선 중재를 시켜봤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사업할 재산을 주지 않으면 자금을 줄 때까지 끝도 없이 행패를 부리며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죠.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자 시부모님은 자식이라고 더는 경찰에 신고해서 중재받는 것도 내키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시부는 자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죠. 시숙은 시부의 조건에 수락을 했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시숙을 적극적으로 말리며 넘어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결국 돈 때문에 남편은 2층에서 계단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시숙은 손에 들어온 재산을 가지고 시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발목에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숙은 자기 동생이 걱정도 안 됐는지 1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선 사업이 망해서 오갈 데 없다며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시숙과 형님을 보고 있으니 앞날이 걱정돼서 또 다른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시숙은 과거에 안 좋았던 사고들에 대해 남편을 보며 진심의 사과를 하지 않길래 기분이 상한 저는 처음 본 시숙과 형님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죠. 15년 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일단 잘못을 하셨으면 용서부터 구하셔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동서, 우리 오늘 처음 얼굴 본 사이 아니야? 서로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뒷감당은 할 수 있겠어? 형수와 형이 잘못한 건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아요.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원하시는 거면 지금 당장 무릎 꿇으시고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무작정 눌러 앉겠다고요? 저도 그날 이후 성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서방님, 그동안 안 본 사이에 성격이 많이 변하셨네.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겠어요.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하지도 않네요. 그러다 한쪽 다리마저 불구가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괜히 이 사람 성격 긁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험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거니? 너희들 인생길에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참견할 마음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구나. 엄마, 예전보다 성격이 많이 까칠해지셨네요. 이래서 저희가 2다리 뻗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형님네에게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조금도 동조하지 않으면서 가지고 온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그날 먼 길을 오느라 피곤했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형님 내외의 행동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시부는 방으로 들어간 형님 내외를 밖으로 부르기 위해 문이 부서질 정도로 내려치면서 화를 내셨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숙과 형님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를 만큼 알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저에게도 조심하라며 걱정되는 눈빛을 보내오고 있었죠. 저는 여차하면 경찰을 부르면 된다고 했지만 형님 내에는 경찰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면서 제 안전을 우선시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다칠까봐 걱정을 하고 계셨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희 부부도 집으로 돌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부모님 댁에서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형님 내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자식 새끼 하나 잘못 낳아서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며 가슴이 답답하셨는지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시숙이 방문을 열며 거실로 나왔어요.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시숙이 저희 부부 맞은편에 앉더니 정색한 얼굴로 경고하듯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만 돌아가지 그래? 언제까지 있을 건데? 그걸 왜 형이 신경 쓰는 건데? 내가 부모님 집에 있겠다는데 불만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형은 언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내가 부모님 집에 있겠다잖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 줄 테니까 걱정 마. 나는 뭐 노인네 냄새나는 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싶겠어? 쓸데없이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말고 내 집에서 나가라니까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야? 엄마, 저 당분간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편하게 있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시숙은 싸우기 싫다며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시부모님께서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친정에 있는 애들도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형님네 때문에 저희 부부의 일정을 망치지 말라며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저희를 돌려보내셨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얘기했지만 시모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문제가 생기면 연락 주겠다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려 하셨어요. 시부도 시모와 같은 의견을 보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일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집에 와서도 불안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저도 편하게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날 다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저에게 의견을 제시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다시 시댁으로 향하려 하는데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쉬지도 못하고 올까봐 걱정하셨죠. 남편은 형님네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여쭤보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네가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낸다며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안심시키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꺼낸 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연락 주겠다며
저희 부부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옆에서 시부 또한 시모와 같은 의견을 보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쉬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큰일이 닥치지 않아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주말이 다가왔고 저희 부부는 형님네가 시댁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첫날보다 확실히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방에서 시모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저도 시모를 도와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일손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또다시 모여 한자리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조용하고 어색한 분위기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상당히 껄끄럽기만 했어요. 주방에서 들리는 거라곤 숟가락과 젓가락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정적을 깨면서 형님네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시숙은 남편의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바로 답변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15년 동안 인연 끄는 자식이 무턱대고 찾아와서 아무런 계획 없이 신세만 지려고 찾아왔겠어요? 다들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니까 하는 얘긴데 당분간은 푹 쉬고 싶어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계획했던 대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고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동안 운영했던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힘들게 달려왔던 만큼 일단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은데 마땅한 곳도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 생각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들 좀 얼굴 붉히세요. 저도 그때 당시 동생의 사고는 지금도 생각하면 괴로울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너를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모두가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서운해서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동생에게 표출이 되었던 것 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저도 자식이잖아요. 제발 한 번은 받아주세요. 네가 그동안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냐? 매번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놓고 지원해주면 잠깐 하다가 결국 폐업하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당연히 내 입장에선 끈기 없는 너의 모습을 보고 지원해주고 싶었겠어?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적자에 나도 포기를 하게 된 거라고. 당연히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는 게 부모라지만 너는 하나를 시작해도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잖아. 그러니 내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래서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했더니 결국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내 재산 가져가 놓고 하나밖에 없는 너 동생까지 다리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놨었잖아. 그런데 15년이 흘렀다고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려면 진작에 왔어야지. 상처의 골이 끝도 안 보일 정도로 깊어졌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좋은 반응을 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니? 무슨 계획과 생각으로 내 집에 다시 왔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우리 집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우리 가족의 결정이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이건 용서가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아,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아무리 미워도 돌아서면 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방법이 없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 딱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한다니까.
시숙은 눈물을 보이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갈 곳이 없다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형님 내외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결국 눈물까지 쏟아내고 말았네요. 그런 상황 속에 부모라는 게 자식이 눈물을 보이고 있으니 마음이 아픈지 안색이 안 좋으셨어요. 피를 나눈 사이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남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직접적으로 형님 내외를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요, 절대 가까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형님 내외와 조금씩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자 남편도 긴장을 풀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도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던 형님 내외를 보며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시댁 식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계를 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는 일이 원래 워낙 바빴기 때문에 시댁에 자주 왕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무리해서 시댁에 갔었던 거였죠. 그런데 별 문제가 없으니 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서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곤 시댁에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긴장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 어느 날 불시에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저희를 마중 나온 형님과 시숙의 표정에서 당황한 모습이 무언가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예요. 형, 이건 너무 낭비 아니야? 기름값 엄청 나오겠어. 형도 러닝만 입고 있는데도 땀이 흐르고 있잖아. 아, 우리가 좀 전에까지 밖에 있다 와서 몸이 춥다 보니 잠깐 틀어놓는다는 게 깜빡했지 뭐야. 그런데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아버지랑 어머니는 몸 좀 녹이신다고 온천 여행 가셨는데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왔으면 헛걸음하지 않았지. 이제 막 들어온 거야? 숨이 왜 이렇게 거칠어? 표정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정말 무슨 일 없는 거지? 오는 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전화해봤는데 역시나 받지 않으시길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는데 온천 가신 거였어? 그런데 형은 산에 다녀온 거야? 현관이 왜 이렇게 더러워? 형수님도 안 보이는 걸로 봐선 어디 가셨나 봐? 여보, 나왔어. 마지막 건물까지 증여 계약서 받았어. 이제 내일 일 처리하면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 형님, 지금 들고 있는 서류 그거 뭐예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었나 봐요?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저희가 시부모님 집에 온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서류 하나를 들고 들어오다가 이상한 말을 뱉던 도중 저희와 마주치면서 당황했는지 급하게 서류를 몸뒤로 숨기더니 앞에 서 있는 시숙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남편과 저는 눈치채게 되었고 남편은 형님의 손에 들려있는 서류 좀 확인해 볼 수 있냐며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시숙이 화를 내면서 저희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길래 그때 시부모님께서 안 좋은 일을 당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며 시숙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대충 짐을 챙기더니 시숙에게 준비가 다 끝났다며 먼저 현관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 시숙이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밖으로 도망을 쳤는데 남편이 발목에 문제가 생겼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차 키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시숙을 보며 말하자 제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곧 도착할 경찰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차를 포기한 채 둘은 어디론가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시숙은 러닝만 입은 채 형님과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남편은 발목을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해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경찰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형님네를 찾기 시작했죠. 남편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119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시부모님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라며 제가 서둘러 움직여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시부모님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조금의 단서조차 발견이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현관문에 진흙과 낙엽으로 떨어진 걸 보고 시숙에게 한마디 했던 게 갑자기 떠올라 시댁집 뒷산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올라가다 보니 폐옥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시부모님을 찾는 제 목소리에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제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뒷산 폐옥의 위치를 알려준 뒤 굳게 잠겨있는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자물쇠를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경찰분들이 올라와 자물쇠를 주변의 도구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강제로 열었고 시부모님은 구출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폐옥 자체가 워낙 냉골집이라 꽤 장시간 방치되어 있으셨는지 시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결국 119의 도움으로 시부모님께서는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형님네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춘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형님네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분노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시모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죠.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않는 틈을 타 그 사이 시부가 가진 재산들을 전부 갈취하려고 시모와 시부를 뒷산 냉골집으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서류를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는 폐가 좋지 않아 냉골집에 오랜 시간 방치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걸 시숙이 이용한 거였고 시부의 몸이 안 좋아지자 어쩔 수 없이 시숙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며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시부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찰들에게 전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재산을 다 빼먹은 형님네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조금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에 경찰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CCTV에도 잡히지 않아 하늘로 솟지 않는 이상 단서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에 경찰들도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담당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받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니 시숙가 형님이 충격적이게도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가 냉동고인 줄도 모르고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고장이 나서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하필 그 집 주인은 외출을 한 상태라
이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거였어요. 형님네는 냉동고에서 저체온증으로 점점 몸이 굳어지며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말았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증여 서류를 꽉 쥐고 있는 형님의 모습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형님네가 세상을 떠난 뒤 알게 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시숙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분명 망했다고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아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말로는 사업 확장을 이번에 크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많이 모자라 방법을 찾다가 결국 15년 만에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낸 거였어요. 지나친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시부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지만 마음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시부가 폐옥 냉골방에 갇히게 될 당시 시숙에게 한마디 하셨다네요. 노력 없이 결과물을 얻게 된다면 그에 따른 대가는 분명 따라온다고 얘기하셨지만 시숙은 시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네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형님네의 장례를 치르고 15년간 운영했던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떠난 형님네가 남기고 떠난 많은 재산은 저희 가족에게 오게 되었지만 불로소득이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형님네에는 냉동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보면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어서 더 큰 불행은 펼쳐지지 않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언제나 서로를 의지하고 더욱더 끈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하시고 돈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현재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절대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들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항상 저에게 많은 사랑을 줬던 남편이 제가 딸을 출산하고 나서부터 달라진 모습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었죠. 그런 부분들이 서운하게 다가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회사 생활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집으로 곧장 들어오지 않고 꽤 늦은 저녁이 돼서야 눈치 보며 들어오곤 했었죠.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면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 걸쳤다고 변명하지만 평상시에 느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유 먹고 자고 있는 딸을 확인하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정보다 회사 사람들이 더 우선인 것 같아 이런 점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반대로 남편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며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회사 생활 안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뭐 이런 생활이 좋아서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다가 온 줄 알아? 당신이 그런 거 조절할 수 있는 위치잖아. 내가 봤을 때 그건 핑계 같은데?
원래 모임 같은 거 좋아했었고, 사람들과 술자리 가지는 거,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는 거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 이제 출산한 지 몇 달 되지 않았고, 요즘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전량이 줄어서 애가 부족한지 계속 보채길래 분유로 배 채워주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현관 앞에 분유통은 쌓이고 있는데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바쁘다 보면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그래? 벌써부터 분유를 먹일 정도면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산부인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던지. 아니면 밤량을 늘려서 젖을 돌게 만들면 되잖아. 분유값 한두 푼도 아닌데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분유 사서 먹이면 어쩌자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분유값 한 번이라도 줘봤어? 돈도 따로 관리한다고 생활비는 그동안 내가 벌은 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는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남편은 술이 꽤 취해 있는 상태라 제대로 된 대화를 이끌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다는 말에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못 가서 남편은 또 다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딸 제대로 안아준 적도 없었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가정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참고 또 참았다가 저 또한 감정이 터지게 된 터라 남편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죠. 결국 더 이상 대화로 풀어가고 싶지 않다는 남편은 집 밖을 뛰쳐나갔고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남편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두고만 보기에는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 같아 이 문제를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큰일도 아니구만.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는 네가 더 문제인 것 같아 보이는데?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로 부딪혀야 할 것들이 많은데 뒤에서 내조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만을 가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육아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출산 전까지는 회사 생활했잖아요. 그럼 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것도 일의 연장인 거 몰라? 내조를 그렇게 못하니까 애가 맨날 움츠려 있는 거잖아. 뒤에서 팍팍 밀어주지 못할 거면 그냥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둬라.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숨 막혀서 살겠니?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괜히 전화했다 싶었죠. 남편이 저와의 문제들을 전부 다 시모에게 미리 얘기한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서운했었죠. 딸 하나 낳은 것도 정말 힘들게 가진 거였거든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토록 바라던 임신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남들 다 아는 임신 쉬울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가진 건 나이 40에 진입을 하고서야 임신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정말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품에 안긴 아이였는데 시모는 적지 않은 나이에 힘들게 가진 아이가 하필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산 이후 단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 서운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모는 저와 제 딸을 조금도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저희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지금 시간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이대로 애 데리고 처가에 가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제발 생각 좀 하고 움직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일찍 와서 신경 쓸 테니까 이제 그만해. 당신 말에 내가 한두 번 속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은 건데? 술도 안 먹었으면서 연락도 안 받고 도대체 뭐 하다 온 건데? 아는 지인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 괜히 당신 찝찝해할까봐 말하지 않은 거라고.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당신이 한 말에 대해 확인시켜 줄 수 있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믿을 수 있게 확실하게 말해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데? 이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거니? 요 며칠 사이 당신 옷에서 화장품 같은 게 묻어 나오던데? 그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무리 회사 사람들이나 지인들끼리 술자리를 가진다 해도 셔츠나 정장에 화장품이 묻어오는 일이 반복되는 건 당신이 지금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야. 내가 뭘 여자를 만나? 당신은 지금까지 날 봐와놓고도 몰라?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자 문제로 일을 크게 만든 적이 있었어?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말도 안 하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건데? 지금은 좀 그렇고 내일 내가 장례식장 어디 다녀왔는지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할 테니까 그거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리고 회사 생활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장품이 잠깐 묻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생사람 잡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 번만 더 의심하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입 조심해. 알겠어? 며칠 동안 남편의 옷에서 여자 화장품이 몇 개 묻어 있는 걸 몇 번이나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품 얘기가 나오자마자 정색을 하면서 혼자 흥분을 하더니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촉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갑자기 달라진 남편의 모습들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났던 적금을 깨고 그 돈으로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죠. 꽤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만약 제가 의심하는 부분들이 정말 오해였다면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난 이후의 시간의 행동을 보고받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문자로 전송되어 오는 사진 한 장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하나 봐요. 남편이 퇴근하고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게 아닌 어느 아파트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남편이 쓸데없이 퇴근하고 다른 집에 급히 들어가는 행동은 바람 말고는 다른 건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나 현장을 목격했을 때 오게 되는 정신적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기 딸도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보내온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들었죠. 들어갈 땐 남편 혼자였는데 나올 때는 남편과 시모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들어갈 때는 분명 바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올 때는 시모와 같이 걸어 나오길래 제가 오해했나 싶었어요. 한참 동안 전송되어 오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그때 뒤이어 보내온 사진은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먼저 걸어 나왔고 그 뒤로 처음 본 여자가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송되어 오는 사진들과 영상들은 누가 봐도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몰래 아이까지 낳았다는 건 이미 제가 딸을 출산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들에서 옅은 화장품이 묻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린 남편이 그럴 일 없다고 믿으려 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전송이 된 사진 한 장은 제 속을 전부 다 뒤집어 버렸죠. 상간녀와 남편이 헤어지기 위해 잠깐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저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안겨주었네요. 그렇게 몇 시간 뒤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오늘만큼은 일찍 들어왔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제 딸의 얼굴을 보겠다며 분유 먹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의 방문을 열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당신이 하도 난리를 쳐서 일찍 들어왔잖아. 오늘 회의가 좀 늦어져서 늦게 퇴근했는데 바로 집으로 달려온 거라고. 요 근처가 퇴근 시간 되면 차가 많이 막히는 건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려 하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 나도 회사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나 내일 회식 있어. 늦게 들어올 거야. 정말 회식이야?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다 확인해보면 나오는 거 몰라? 계속 밥 먹듯이 거짓말 할래? 정말이라니까. 정 궁금하면 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부서가 회식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잖아.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요즘 당신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해서 그러는 거야?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이번 주말에 바람 좀 쐬러 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들어가 잠이나 자. 그리고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조금 더 없어? 모든 것들이 정말 떳떳하냐고 묻는 거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할게. 숨기는 거 조금도 없고 나는 당신한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지? 하루 이틀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 당신 행동이 오히려 나는 더 걱정이 되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었는데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을 절대 용서해 주고 싶지가 않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걸 다 동원해 남편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따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저에게 전송이 되었고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을 하겠다고? 몸이 전부 다 회복이 된 거야? 안 그래도 어제 장모님께서 하루빨리 당신이랑 합치길 원하고 계셔. 지금 이 상황을 상당히 불안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만간 정리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너무 불안해 하지 마. 우리 엄마가 아들 낳아줘서 고생했다고 이거 장모님이랑 당신 필요한 데 쓰라고 주셨어. 별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가방에 넣어놔. 육아 스트레스도 좀 풀 겸 백화점 가서 장모님이랑 쇼핑이라도 하던지. 부족하면 언제든 또 말해. 어머, 이게 얼마야? 5천만 원이잖아. 어머님이 정말 이 큰 돈을 주셨단 말이야? 앞으로 아들 하나 더 안겨드려야겠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런지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회사로 출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회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엄마가 불안해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야. 한 번 소문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되는 거잖아. 나 못 믿어? 당연히 내가 그런 것들은 너한테까지 영향이 가지 않게 모든 걸 내 손에서 전부 다 처리하지. 걱정하지 마. 남편과 상간녀는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본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심부름센터에서 더욱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최대한 디테일한 증거물들을 요구를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딸을 낳은 저에게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준 적도 없었으면서 상간녀인 젊은 여자한테는 아들을 안겨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천만 원을 거침없이 남편을 통해 찔러주는 모습들이 남아있던 전까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남편과 함께 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짐 정리를 왜 하고 있는 건데?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서윤이가 안 보이네. 장모님 댁에 보냈어?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모유도 안 나오고 분유로만 먹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 나도 이제 회사로 복귀해야지.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벌써 말 다 해놨어.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부모님께서 사용하셔야 하니까 정리하고 있는 거야. 계속 쉬고 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 요즘 다 이렇게 하잖아?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내가 회사 복귀하는 게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나는 당신 힘들까봐 그러는 거지. 지금 한창 아이 때문에 정신 없을 때인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게 내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쉴 때 좀 더 쉬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육아휴직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회사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쉴 순 없잖아? 이미 결정한 건데 내가 회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당신 나한테 말 못한 거 있어? 회사에 나 모르게 다른 여자라도 심어놨나 봐? 또 그 얘기야? 나를 뭘로 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몰아가는 건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모든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분명 급하게 방에 들어간 것도 이런 사실을 상간녀에게 알려주기 위해 들어간 거였겠죠. 어차피 모든 게 밝혀질 텐데 저에게 안 걸리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불쌍하기만 했네요. 그런데 작은 방에서 잠 한숨 못 자고 누워있는데 동이 트자마자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분명 상간녀가 출근한다고 했으니 함께 가려고 집에까지 마중 나가려고 움직인 거였겠죠. 그리고 제가 출근한다는 말에 최대한 티 안 나게 행동하려고 서로 입을 맞춘 뒤 계획을 세우려는 게 두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어서 남편의 행동들에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해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을 처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희 부서 직원들이 대충 알고 있었는지 제가 회사에 없었던 기간 동안 남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입이 남편 밑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둘이 상당히 가까워 보였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모든 걸 같이 했었다며 회사에서 누가 봐도 서로 연인 사이 같아 보이는 모습에
저희 직원들도 많이 당황해했던 걸 알 수 있었네요.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남편은 벌써 새로 들어온 여자와 갈 때까지 간 사이가 되어버렸던 거죠. 직원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안 보는 척해도 전부 다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 않고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도중 볼일을 보려고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때마침 나오는 상간녀와 눈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제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상당히 불편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본 뒤 자기 부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저는 상간녀를 불러 세웠어요. 신입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부서가 달라도 회사 상사한테 당연히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신입들은 개념을 밥 말아먹었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부서와는 별로 입을 섞고 싶지 않아서요. 저희 부서 선배들 챙기는 것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나 없는 동안 내 남편이랑 노는 게 그렇게 좋았나 봐. 벌써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던데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며? 어머, 벌써 부장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조심하셔야죠. 제가 낚아챌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요즘 남자들 젊은 여자면 사족을 못 쓰잖아요. 더군다나 회사 내에서는 젊은 여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낚아채 가는 사람이 임자 아닌가요? 저희 상무님 같은 경우 능력도 있으시고 얼굴도 빠지지 않는데 저 같아도 혹할 것 같은데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적당히 나이 먹었으면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남자들이 조금 잘해준다고 아무데나 꼬리 함부로 놀리다간 인생 쫑나는 거 순식간이야.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여러 죽어나가는 거 내가 정말 많이 봤거든. 한번 열심히 해봐. 상간녀는 저를 증오하듯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 잡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와 대치하고 있는 사이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급하게 뛰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간녀를 자기 몸 뒤로 이끌더니 보호해주려는 듯한 행동을 제 앞에서 보였습니다. 남편 몸 사이로 고개를 내민 상간녀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한 눈빛으로 남편의 팔짱을 끼며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일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남편을 끌고 부서로 데리고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 직원들이 전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치욕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그래도 회사 내에서 제가 본처인데 상간녀를 감싸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집에 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집에 들어오길래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이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지 놀라면서 저를 바라보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닌 급하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저한테 한 말들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죠.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이랑 나는 애초부터 잘 맞지 않았다니까.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라니까. 나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이혼하자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끓었는지 알아? 내일 당장 법원에 갈 거지? 나랑 이혼하는 게 그렇게 좋니? 여태까지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왜 이혼을 하자는 건지 물어볼 생각도 없는 거야? 내가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지도 않아? 그걸 물어봐서 뭐해.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사랑도 못 받았잖아. 당신은 아이 하나 가지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딸이었고, 둘째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좋아하시겠어? 당신 집안과 능력 보고 나도 결혼하긴 했지만 살다 보니 알겠더라.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안 맞으면 끝인 거야. 내일 법원에서 보면 되니까. 나는 이제 그만 나가와도 되는 거지. 집안에 있는 짐들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혼 재산 분할 같은 건 서로 가져온 만큼 다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런데 당신 회사는 어쩔 거야? 서로 불편한데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괜찮은 곳 알아봐 줄 수도 있는데 내일 마저 얘기하자. 남편은 지금이 기회라는 듯 급하게 서류에 사인을 한 뒤 자기 할 말만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남편에게 받은 배신 때문에 그동안 살면서 흘린 눈물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법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죠. 부부로서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3개월은 저에게 너무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연인 사이로 만나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진 뒤 앞으로 좋은 날들만 눈앞에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와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아이의 아빠로 남아버렸고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임원 인사 명단에 진급날이 발표되는 날이었죠. 남편과 제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직원들이 저희를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게시판에 붙어있는 임원 인사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말도 안 된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작 진급을 해야 할 남편의 명단은 빠져 있었고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저는 모든 걸 미리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온 남편이 제가 왜 명단에 올라갔는지 물어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는데 전 직원들 모두의 핸드폰에 회사의 공지사항 알람이 울렸고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순간 남편은 뒷걸음질 치며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고 있던 사진들과 녹음 내용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이어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남편을 보며 걸어오셨네요. 이상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상무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닐세.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동안 이상무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건 오늘로써 진급하게 된 김 이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상무보다 김 이사가 더 많은 실적을 쌓아 올린 건 전부 다 인정하고 있지? 이 일로 인해 우리 회사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된 거 모르나? 이상무를 믿고 거래하겠다던 투자자들이 이런 민낯을 보고 전부 다 등을 돌렸고 그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네. 법적으로 이상무에게 그동안의 노력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었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들어갈 걸세. 그럼 이 시간 이후로 저 최사원과 함께 회사에서 그만 나가주게나. 대표님, 제가 전부 다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거래처 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대로 저를 내치시면 정말 후회하신다는 거 몰라요? 여기 회사 말고도 저 스카우트 하겠다고
연락 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저를 내치신다고요? 내가 그래서 이상무가 앞으로 이쪽 계통에서 발도 못 붙이게 전부 손을 써놨네. 지방 쪽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지만 자네가 들어가려는 회사는 이미 나와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동업계 파트너라는 거 모르나? 그쪽 대표들과 함께 알고 지낸 지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중요하겠나? 자네 같은 쓰레기가 중요하겠나? 자네의 스펙 정도는 대한민국 천지에 널려 있네. 대충 알아먹었으면 그만 나가보게. 남편은 절대 나갈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 많이 쏟았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남편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남편 옆에 상간녀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대표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그리고 저 또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와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한테도 위자료를 줘야 하지만 문제는 대표님이 남편과 상간녀에게 회사의 손해에 대한 막대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남편이 힘들게 영업을 해서 연결하게 된 투자자들이 남편의 행동을 보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 믿고 투자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려버린 건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그만큼 저희 회사 측에서도 그동안 쏟아부었던 시간들과 금전적인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남편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상황은 악화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끝나고 완전한 남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까지 찾아온 시댁과 상간녀의 집안은 선을 넘어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충격적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네요. 곱게 너 혼자 갈 것이지. 내 아들과 새아가를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내쫓은 것도 모자라.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까지 떠안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니? 당장 가서 너희 회사 대표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설득시켜라. 위자료까지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집안 망하는 걸 그렇게 보고 싶은 거니? 내 아들도 그동안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이번 일만 조용히 넘어가게 네가 잘 좀 얘기해 주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좋았던 날들을 잊지 않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밀정할 수가 있는 거야? 저한테 찾아와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건데 용서를 해달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르세요. 회사에서 쫓겨나서 손해배상 떠하는 건 두렵고 저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나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당신들처럼 하찮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날에는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자 구실을 못하니까 버림받은 걸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오늘 끝까지 가보자고. 상간녀는 자신이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에게 받은 치욕에 화가 많이 났는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저도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그런데 상간녀와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남편이 상간녀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와 상간녀를 떨어뜨려 놓았는데 남편이 상간녀를 저지한 거에 대해 기분이 나빴는지 상간녀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그 순간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려 상간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강하게 밀쳤는데 충격적이게도 중심을 잃으면서 상간녀가 난간에서 떨어지려는 찰나 남편의 옷깃을 잡았고 순식간에 상간녀와 남편이 동시에 복도식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복도에서 시댁 사람들과 상간녀 집안 사람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비좁은 틈에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두 사람 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넋이 나간 상태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상간녀의 부모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응급실에 실려간 뒤 저희는 경찰에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의 행동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금방 나을 수 있었지만 시모는 추가적인 조사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상간녀의 몸에 문제가 생겼고 남편은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전신에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양쪽 다리에 신경을 잃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본인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벌을 받게 되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이 너무 불쌍하지만 앞으로 저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힘을 내려 해요. 분명 언젠가 다시 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날이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추운 겨울날 몸 조심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